8년 전 이혼한 전처의 어머니 장례식장. 재벌 회장 김민수는 마지막 예의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김민수의 발걸음이 순간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 목에서 익숙한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왜 저 아이가 8년 전 이혼한 아내, 그리고 정체 모를 아이. 이 장례식장에서 모든 진실이 시작됩니다. 인생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잠시만 쉬어가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그 자리에 따뜻함이 가득 머물길 바라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사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혼 후 8년 민수는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전처 정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 5성 호텔 32층 그랜드 볼룸. 3시간 전 대민그룹 신임 회장 취임 기념 파티.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빛이 샴페인 잔에 부서져 수백 개의 별처럼 흩어졌습니다. 재계 인사, 정관계 VIP, 연예인들이 줄지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민수 35살. 맞춤 이태리 수트, 광이 나는 구두, 흐트러짐 없는 머리.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이번 인수합병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옆에 선 임원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민수는 와인 잔을 입술에 대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은 남자의 미소였습니다. 홀 저편, 서빙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틈에서 흰 앞치마를 두른 여자 하나가 은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이 가늘었습니다. 너무 가늘어서 쟁반이 무거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그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새 명함을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손이 흔들렸고 쟁반 위 소스 그릇이 기울었습니다. 붉은 토마토 소스가 홀을 그리며 날아가 민수의 오른쪽 구두 위에 쏟아졌습니다. 연회장 주변 공기가 찰나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는 즉시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앞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신 책임자 나오라고 해. 지금 당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손수건으로 계속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머리가 양쪽으로 흘러내리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남자의 입이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쏟아내던 말들이 공중에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8년 전 바람을 피웠다는 조강지처 김정희 32살. 그의 첫 번째 아내. 민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박자를 잃었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한 얼굴. 조강지처 김정희.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눈물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하고 고개를 숙인 뒤 쟁반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흰 앞치마 뒷자락이 어두운 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대화 소리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와인 잔이 식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였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불을 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위스키 잔을 손 안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창밖 도시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눈, 분노도 기대도 감정의 찌꺼기조차 소진해버린 눈이었습니다. 3번이나 검색창에 김정희를 입력했다가 지웠습니다. 3번 모두였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신경 꺼. 혼잣말이 어두운 거실에 잠깐 떠돌다 사라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비서실장 황 부장이 보고서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마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전 사모님 모친 되시는 분이 어제 새벽에 별세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의 펜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희의 어머니, 박 여사, 눈앞에 그 모습이 스쳤습니다. 언제나 앞치마 주머니에 엿이나 강정을 넣고 다니다 꺼내주시던 작고 따뜻한 손. 민수가 아직 이름도 없는 말단 직원이었던 시절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장례식장 어딘데? 황 부장이 잠깐 멈칫했다가 조용히 주소를 불렀습니다. 오후 2시, 민수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차에 올랐습니다. 수행기사가 따라오려 하자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혼자 갈게. 강북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국화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의자들이 늘어선 대기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5, 6명.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석 옆에 정희가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눈 아래가 검고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며칠째 그랬을지도 몰랐습니다. 어깨가 파티장에서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표정을 걷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오셨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인사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화향이 진하게 코를 채웠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영정 속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입안에서 맴돌다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부의금 봉투를 상주 쪽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안 와도 됐는데.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원망이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민수는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담담하고 건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왔어. 민수의 시선이 상주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상주석 의자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콧날, 미간의 간격, 살짝 두꺼운 눈꺼풀, 어릴 적 어머니가 꺼내 보여주시던 민수의 돌 사진. 그 사진 속 얼굴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 안의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이 아이가 설마. 민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민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 하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그 손을 잘랐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손이 세차게 민수의 팔을 쳐냈습니다. 종이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마세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아이를 민수로부터 차단하려는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이 아이. 관계없어요. 정희가 잘났습니다. 당신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아이 쪽으로 걸어가 상주석 옆에 섰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보려는 듯 입을 살짝 열었다가 정희가 아이 곁에 서는 것을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이 너무 낯익었습니다. 가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낮고 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빈소문을 나서면서 한 번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희는 민수가 나갈 때까지 아이 옆에 서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를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7살. 자신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 해. 정희의 배가 불러오던 그 시절. 그 시절 정희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복도가 잠깐 어두워졌다 밝아졌습니다. 민수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민수의 모친 오순자 여사의 흔두 사렸습니다. 짙은 갈색 모피 코트, 뒤로 수행원 2명, 장례식장 복도가 그 순간 다른 공간이 된 것처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 여사는 복도에서 민수를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런데 왜 와 있어? 민수가 벽에서 등을 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 계시죠. 오 여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빈소 쪽으로 시선을 던지더니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빈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오 여사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크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8년 전에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사라졌던 사람이 아직도 이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낮게 막았습니다. 뭘 어머니야? 오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도 오늘 이 여자 만나러 온 거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집안 망신을 어디까지 시킬 거야? 복도에 있던 병원 직원 2명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 여사가 정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백이 흔들렸습니다. 내 어미 죽었다고 조문이라도 와줄 사람이 있어? 남편도 없이 아직도 이렇게 처량하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빈소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상주석 옆에 서 있던 아이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정희 앞에 섰습니다. 작은 등이 정희 쪽을 가리고 오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 여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프게 했잖아요. 엄마가 그때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복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정희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들어가 있어.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정희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빈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오 여사와 민수 그리고 정희가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의 핸드백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피 코트 깃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희가 계단 아래에서 쓰러져 있던 날, 그 자리에 오 여사가 있었다는 사실.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니, 넘기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저 애가 하는 말을. 오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됐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오 여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시죠. 오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여사는 정희를 한 번 더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복도를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선 채 오 여사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주 잠깐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가 지금에서야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사라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까 빈소 안에서 잠깐 봤던 장면. 상주석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아이의 목. 검은 상복기 사이로 반짝이던 무언가.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자꾸 걸렸습니다. 백금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빈소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다시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아이의 겉옷깃을 여며주는 순간 목걸이가 다시 보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목걸이에서 아이 얼굴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걸이로 내려갔습니다. 그 목걸이는
원래 정희의 목에 있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8년 전 민수가 정희의 목에 걸어줬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대민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금 펜던트. 그리고 그 목걸이에는 의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민 가문 차기 안주인에게만 전해지는 상징. 민수의 어머니가 민수의 아버지에게 받았고 민수가 정희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지금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희가 저 아이에게 저걸 걸어줬다는 건 생각이 거기까지 닿았을 때 민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빈소를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상주석 의자 등받이에 붙은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올에 멈췄습니다. 아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명함을 빼고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이 케이스 안으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케이스를 닫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즉시 비서실장 황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부장, 지금 내가 보내는 거 받으면 제일 빠른 곳으로 돌려.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하고.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은 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수 눈을 뒤 오전 11시 황 부장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황 부장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눈이 가장 아래 줄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99.9%.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황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8년. 민수는 그 8년 동안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안에 이 숫자는 그 8년을 한꺼번에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그대로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댁이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54층. 민수의 어머니 오순자 여사. 민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TV 화면으로.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밥은 먹었어? 어머니. 가정부한테 뭐 차려달라고 할까? 오늘 점심에. 정희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TV에서 뉴스 앵커 목소리만 흘렀습니다. 한 여사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계셨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8년 전에 정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알고 계셨잖아요. 한 여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나는 몰라. 그 여자가 누구 애를 가진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 그리고 한 여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게 지금 우리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 끝난 여자야. 이혼한 지 8년이나 됐어. 왜 지금 와서 긁어부스럼을 만들려고 해? 제 아이입니다. 몰라. 한 여사가 잘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민수야, 너도 모르는 게 나아. 그 여자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면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가 다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가 켜졌습니다. 신경 꺼. 없던 일이야.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옆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손 안에 꼭 쥔 채였습니다. 54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 아이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잠에서 덜 깬 채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저녁 5성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취임 파티가 열렸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납품업체 출입구, 호텔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뒷문이었습니다. 황 부장을 통해 정희가 배속된 주방 위치를 미리 파악해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자 뜨거운 수증기와 세제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기름 냄새, 삶은 채소 냄새, 그리고 차가운 물 냄새. 민수는 그 냄새들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냄새들이었습니다. 주방 안쪽 설거지 공간,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 자리에 정희가 있었습니다. 노란 고무장갑, 앞치마, 등이 약간 굽은 채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직 닦지 않은 그릇 더미가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장갑 위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목 언저리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갑 끝이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물이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음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손이 한때 자신의 손을 잡던 손이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으로 불리던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온 집안 어른들께 직접 음식을 장만해 올리던 손. 그 손이 지금 찢어진 장갑 틈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드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돌아보니 6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방복 차림에 팔뚝이 굵었습니다. 박 주방장이었습니다. 이 호텔 주방에서 30년을 일한 최고참. 눈빛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순간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김민수 회장이지. 민수가 대답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박 주방장의 손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소금통이 쏟아졌습니다. 굵은 소금 알갱이가 민수의 수투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목소리가 주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서 몇 년을 버틴 줄 알아? 박 주방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 데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면서 남욕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야. 내 마누라가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알기나 해. 아이 하나 데리고 이 바닥에서 버티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은 몰라. 평생 몰라. 민수는 멱살을 잡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어 박 주방장의 손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방장님,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괜찮아요. 박 주방장이 민수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다시는 이 주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정희가 앞치마를 벗으며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의 팔을 잡아 복도 끝으로 끌었습니다. 말없이 빠르게 호텔 뒷문을 열고 나오자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민수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됐죠? 나가세요.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돌아가세요. 왜 말 안 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아이라는 거 왜 숨겼냐고. 정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빛이 그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파티장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보지 못했던 눈이었습니다.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마르지 않은 피였습니다. 말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는데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막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대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요? 한마디씩 끊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불륜 사진이나 보고 있었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진.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찍힌 그 사진.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아요? 내가 다니던 병원 원장한테 부탁해서 검진 받으러 간 날 대기실에서 찍은 거예요. 그 남자요? 내 담당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임신 상담 중이었어요. 골목이 고요해졌습니다. 가로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8년 전 장면들이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내밀었던 사진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했던 그날.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정희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민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정희가 잘났습니다. 8년 전에도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늦었어요. 다 늦었다고요. 정희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진 찍힌 날 정희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나 당신 아이 임신했다고 말하려던 날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트 위에 남아있던 소금 알갱이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정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고 한영숙 여사 앞에 섰던 그날, 정희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한 여사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처음부터 정희를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방 출신, 변변한 집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여자가 자기 아들을 꼬드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한 여사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는 정희의 등 뒤로 한 여사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전 기름이 너무 많잖아. 다시 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했습니다. 국이 싱겁네. 간을 볼 줄 모르나. 정희는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우리 집 며느리가 이래서야 쓰나.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사라고 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정희와 한 여사만 남았습니다. 집안 행사 때마다 한 여사는 정희를 상석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정희의 집안을 은근히 낮췄습니다. 정희 친정이 어디라고 했죠? 아, 거기. 그렇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정희는 알았습니다. 친척들도 알았습니다. 정희만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한 여사가 안 채 마루에서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가 마루에 올라서자 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마루 위로 뒤집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마루를 타고 흘렀습니다. 닦아요. 정희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 집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한 여사가 정희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었습니다. 민수가 왜 늦는지 알아요? 집에 오기 싫은 거야. 당신 때문에. 정희는 이불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 같은 여자한테 묶여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수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민수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잘 말할게. 그 말을 정희는 1년 넘게 들었습니다. 잘 말하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6주째였습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달라질 것이고 한 여사도 달라질 것이라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정희는 곧 알게 됐습니다. 정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한 여사는 정희를 안 채 마루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앉아요. 정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여사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요즘 많이 힘든 거 알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어려울 때 집에서 짐이 되면 안 되지. 며느리라면 남편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찻잔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였습니다. 당신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임신했죠. 말이 잘렸습니다. 정희가 굳었습니다. 한 여사의 눈이 정희의 배로 향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민수한테는 아직 말 안 했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 민수가 귀가하면 직접 말하려 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작은 선물도 샀습니다. 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아이 낳지 말아요. 잠깐 멈췄습니다. 대민 가문에 당신 같은 집안 피는 필요 없으니까. 정희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한 여사는 정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민수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한 여사의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대민 가문에 당신 같은 집안 피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정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꼭 일찍 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담당 의사와 마지막 상담을 마쳤습니다. 아이는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밖 골목 어딘가에서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일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 좀 보자. 민수의 손에는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의사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정희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민수에게 건넨 사람은 한영숙 여사였습니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정희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이혼 서류가 정희의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백금 목걸이 하나만 목에 건 채였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내밀던 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민수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 담당 의사예요. 임신 상담을 하러. 그만해요. 민수가 잘랐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정희는 민수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속에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수야, 내가 힘들면 내가 정리해 줄게. 한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한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사진, 어머니가 찍게 한 거잖아요. 한 여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수야, 들었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시어머니한테 덮어 씌우네. 민수는 정의를 봤습니다. 정의는 민수의 눈에서 흔들림을 찾으려 했습니다. 단 한 번만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이냐고. 직접 물어봐 주기를. 민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 준비할게.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틀 뒤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한 여사가 직접 도장 찍을 자리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여기요. 정희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찰나였습니다. 한 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 수 없잖아요. 민수의 눈이 다시 굳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찍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가 주신 반지 하나, 그리고 백금 목걸이, 나머지는 두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골목 어귀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저택을 나온 정희가 처음 들어간 곳은 지하철역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한 달 35만 원.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장판 냄새가 섞인 낯선 냄새였습니다. 정희는 짐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민수의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다 굳어버렸던 그 눈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단 밥은 먹었어? 정희는 아직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친구도 다들 조심스럽게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어떻게 키우냐고. 정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낳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 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정희는 일을 찾았습니다. 편의점, 마트 계산원, 식당 홀서빙.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왔습니다. 몸이 버텼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로 다니던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5성 호텔 주방에서 사람 구한다는데 주방 보조 급여가 좀 나아. 정희는 다음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면접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텔 주방은 처음이죠? 힘든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정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부터였습니다. 그릇 더미가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선배 직원들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닦았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지나 쉬는 틈에 정희가 구석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박 주방장이었습니다. 손에 국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뭘 봐요? 먹어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가 올려다봤습니다. 박 주방장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초보가 첫날부터 말없이 버티면 그게 더 피곤해. 먹고 오후도 버텨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택을 나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국물이 식기 전에 마셨습니다. 민수가 5성 호텔 주방 뒷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짧은 비명. 민수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 셋이 주방 안으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벽 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등 뒤로 감추듯 두 팔로 막아선 채였습니다. 상주석 옆에 늘 서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정희가 일하는 동안 주방 한켠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였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멈칫했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비키십시오. 여사님 명령입니다. 그애 데려가야 합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냈어? 여사님께서 직접. 나가. 민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여사님 명이라 저희도. 나가라고 했어.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주방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뚝이 굵은 몸이 정희와 남자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주방에서는 내가 법이야.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나가. 맨 앞에 남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 주방장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 위로 붉은 것이 번졌습니다. 주방장님, 정희의 비명이 주방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머지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민수는 밀렸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손 놔.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멈췄습니다. 민수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에 처음 보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사님께 전해. 다음엔 내가 직접 간다고.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주방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진 박 주방장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가 조용히 정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느낀 것, 증오였습니다. 민수가 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오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왔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 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우리 핏줄이면 내가 키워야지. 그 천한년은 돈 몇 푼 줘서 내보내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그 여자가 지금 너한테 뭘 바라는 줄 알아? 돈이야. 결국 다 돈이라고. 내가 그 바닥 사람들 잘 알아.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해. 그 아이만 데려오면. 어머니.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너무 낮아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오 여사가 멈췄습니다. 저한테 8년 동안 뭘 하셨는지 아세요? 오 여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뭘? 정희한테 뜨거운 차를 마루에 엎으셨습니다. 오 여사의 입이 닫혔습니다. 임신한 여자한테 낳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게 시키셨습니다. 저한테 건네셨고요. 오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그건 오늘 주방에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민수의 눈이 한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굳었습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민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오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겪은 8년의 지옥, 그대로 돌려드릴 겁니다.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오 여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오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 안의 찻잔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오 여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부회장님, 저예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다시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이 등을 돌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황 부장이 민수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 부장이 내민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임시 이사회 소집 통보, 발의인 한영숙.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건, 대민그룹 대표이사 해임의 건, 이유, 대표이사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경영 판단 훼손 및 그룹 이미지 실추.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언제야? 사흘 뒤입니다. 황 부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 12명 중 여사님 쪽이 7명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반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대응에 들어가야. 황 부장, 민수가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8년 전 정혜 씨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횡령건. 그거 내역 전부 다시 뽑아줘요. 황 부장이 멈췄습니다. 그건 이미 종결된 건으로 다시 뽑으라고요. 민수의 눈이 황 부장을 봤습니다. 50억? 8년 전에 정혜 씨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그 돈. 진짜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다 찾아내요. 황 부장은 잠깐 굳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불륜 사진 찍었던 흥신소. 8년 전에 어머니가 쓰던 곳. 지금도 운영하는지 찾아봐요. 황 부장이 나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이사회 소집 통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 서류를 구기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대민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장. 한 여사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고른 짙은 남색 재킷,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 11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수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한 여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시작하죠. 법무팀장이 안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이사회 안건, 대민그룹 대표이사 김민수 해임의 건. 발의 사유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 2개,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의가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 단정하게 묶은 머리. 민수와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손이 정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굳었습니다. 이사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여사의 얼굴에서 입꼬리가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맨 끝 자리에 정의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 한 여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시작하죠. 한 여사가 법무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속해요. 법무팀장이 다시 안건을 읽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경영 판단 훼손 및. 잠깐요.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건 읽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사가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사회 규정상 대표이사는 안건 심의 전 발언권을 가집니다. 민수가 잘랐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 정면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한 여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8년 전 날짜가 상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8년 전 저는 당시 제 아내였던 김정희 씨가 대민그룹 자금 50억을 횡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불륜과 그 사유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50억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이사회에서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사흘 전까지는요.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체 흐름도였습니다. 정의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50억. 그 돈이 3개의 유령 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착한 계좌. 오 여사 명의의 홍콩 개인 계좌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또 한 명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오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혜 씨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비자금 세탁 경로에 이름을 빌린 재물이었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끝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오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자료는 조작된 겁니다. 민수가 저를 몰아내려고. 민수가 조용히 잘랐습니다. 자료 출처는 금융감독원 공식 조회 내역입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의 숫자들이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50억, 8년, 그리고 한 여자의 이름. 스크린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수입니다. 8년 전 오 여사의 의뢰를 받아 김정혜 씨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서울 마포구 소재 산부인과 대기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해당 병원 담당 의사였으며 저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 현장으로 편집해 납품했습니다. 의뢰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피 코트 깃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오 여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수가 다 꾸민 거야. 이 영상은 가짜라고. 이사님들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은 오 여사가 아니라 테이블 위 서리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비서 2명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제복 차림의 경찰 3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 여사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 여사님이시죠?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청드립니다.
결국 팔을 붙잡힌 채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들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민수가 회의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봐. 엄마잖아.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가문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분명했습니다. 약한 사람한테 죄를 씌우는 것, 진실보다 돈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자식도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 오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문의 방식입니다. 민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평생 참회하십시오. 오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 여사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고요해졌습니다. 정희가 민수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닫힌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박 주방장이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민수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낡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가 다른 노트였습니다. 이거. 박 주방장이 민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혜 씨가 여기 오고부터 쓴 거요. 매일 밤 퇴근하고 들어가면 꼭 썼어. 내가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멈췄습니다. 정혜 씨가 나한테 맡긴 거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한테 전해달라고. 민수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표지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장이었습니다. 8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택을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고시원에서 잠을 잤다. 창문이 없는 방이다. 괜찮다. 아이야, 엄마 괜찮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가 처음 발차기를 했다. 밤에 혼자 웃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다시 넘겼습니다. 오늘 면접에서 떨어졌다. 괜찮다. 내일 또 가면 된다. 아이야, 엄마는 괜찮다. 민수는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민수 씨가 보고 싶다는 말은 이제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것만 쓴다. 아이야, 아빠를 닮아서 당당하게 살아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냥 몰랐던 거다. 민수는 페이지를 더 넘기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박 주방장이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여자, 당신 욕 한 번 안 했어요. 8년 동안.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정희의 고시원 방 앞에 선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노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가 열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굳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가.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낯익었습니다. 정희의 눈이기도 했고 민수의 눈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잠깐 민수를 바라보다가 작은 손을 들었습니다. 민수의 뺨 위로 손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 옆에서 정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녁빛이 창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다음 날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대민그룹 본사 1층 로비였습니다. 기자 5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섰습니다. 민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희가 옆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민수는 준비한 원고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저는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불륜이라는 거짓말로.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횡령 50억의 진짜 행방. 불륜 사진의 출처. 전부 어제 이사회에서 공개됐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정혜 씨는 단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이 그룹이 그분께 8년의 빚을 졌습니다. 민수가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민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김정혜 씨를 소개합니다.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정희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섰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구치소로 이송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면회 신청서가 2장 왔습니다. 민수는 2장 모두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수는 정희와 아이를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묘지였습니다. 정희의 어머니 박 여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이가 묘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가 잠깐 굳었다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묘지 위로 번졌습니다. 붉고 넓었습니다. 민수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8년의 눈물. 내가 평생 웃음으로 갚을게. 정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수가 한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박여사의 묘비 위로 노을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 속으로 나란히. 오늘의 이야기가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인생사랑방의 등불을 계속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곳까지 오늘의 평온함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사랑방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